한 걸음씩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지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훈훈한 국민의힘을 만들고 민심의 길로 같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천목회와 원회, 당협위원장위원회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즉문즉답, 지금 시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난 4월에 격전을 치르신 동지 여러분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희는 정말 짧은 시간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변화의 시한을 앞으로 몇 달 남긴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9월, 10월, 11월 정도 됐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1심 재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재판 결과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막상 다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더라도 하나씩 선고가 탁탁 나기 시작하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다들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정말 이런 거였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슈들을 평소에 우리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지 하면서 약 올라오지만 그거는 지금 사법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었고 그게 하나하나씩 실현되게 되면 많은 대중들은 이게 이거구나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합리적인 중도층 많은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반사이익으로 우리에게 표가 오지 않았다는 것. 그거 지난 우리가 4월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거 기대했었고 3월 초,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었죠. 비명 행사 공천 이런 것 때문에 저쪽에서 이탈하는 표들이 사실 우리한테 많이 왔었고 뭐 150, 170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월 초에 조국당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좀 비웃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네. 그런데 사실 그때 이탈된 부분들이 저의 3월 4일 이후에 이종섭 대사 이슈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비슷한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저의 실점이 이어지면서 우리를 우회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게 지난 현실적으로 이어졌죠. 저는 지금 우리 당이 몇 달 안 남은 동안에 빨리 민심이 내준 숙제를 해결해서 그때 이탈하시는 분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은 쇄신에 대한 의지,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어떤 몸부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지방 영남이나 이런 쪽에 갔었을 때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공통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2달 만에 나오는 게 좀 무리하잖아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많이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들었고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첫째가 저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는 100일은 좀 짧은 기간 아니었냐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과 맞서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은 너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여야만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입장에서 제가 이 당을 위해서 신속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승리 기반을 만들어서 지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과수를 만들어서 과실을 만들고 싶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그 과수를 열리게 하고 싶지만 제가 그 과실을 따먹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디까지가 됐든 간에
그 도움이 되는 길로 갈 겁니다. 거기에 몸을 바쳐보겠습니다. 이기고 싶고요. 이기는 길을 이 100일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아니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참담했고 이런 부분 어떤 부분들을 고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거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저런 걸 보면서 되게 약올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변화하면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주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하고 그걸 신속히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데 제가 못 맞춰 나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을 낼 수 있다면 어떤 법안을 내시겠습니까? 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만들어서 현장 사무소 바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정치 후원금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안을 그냥 많은 분들도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출사표에 제일 위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스스로도 확실히 저를 옥죄기 위한 겁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이거 그렇게 인기 좋은 거 아닐 거고 그리고 당원들이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이건 그냥 한다고는 말을 하되 그렇게까지 앞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100일 동안 뛰는 동안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면면을 보면 우리를 이긴 후보들보다 저는 어떤 면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를 아직 잘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일, 40일밖에 운동을 안 하잖아요. 저쪽은 4년, 8년을 운동해왔죠.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베이스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현장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후원금을 걷어서 생활인으로서 정치를 여러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저같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하나 구해와서 똑같이 얼굴마다람 뛰게 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역시 5%지는 그게 또 반복될 겁니다. 그걸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인기 좋은 문제가 아니고 뭐 반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저는 근데 그런 문제를 평생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문제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론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새로운 출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치가 뭘 하겠다는 거 현장 정치를 하겠다는 거 민생 정치 하겠다는 것의 표본으로서 그거를 내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이거 찬성하고 있잖아요. 생각과 목표는 다를 겁니다만 저는 이걸 하면 우리가 제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력이 가장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수도권에서 이렇게 괴멸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미루지 않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사표를 내면서 제일 위에 제 마음을 다진다는 생각에서 제일 위에 그걸 적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4월 10일 총선 2달 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2월 10일은 참 좋았습니다. 지금 2월 10일 생각하면 뭐 다들 이거 과반이 어쩌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국민들께 여러 가지 실망을 준 이벤트들이 발생했죠. 근데 그 이벤트들이 아쉽게도 되게 괴가 같았어요. 소통의 문제 그리고 뭔가 이거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민심을 잘 다독이지 않네? 라는 식의 괴에 돌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종섭 대사를 귀국 안 시키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렸거든요. 되게 초딩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때 돌아가면 그 이벤트들 앞에서 그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게 뭐든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4분이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거기서 꼭 한 분과 팀을 이뤄 무인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팀을 이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까 뵀는데 윤상현 후보님이랑 갈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 뭐 많이 알게 됐는데요. 윤상현 후보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고 그 과정에서 이 그냥 날것의 대화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무인도 가서 둘이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나 뭐 거기서 빠져나오고 안 나오고는 건 운명의 문제고요. 뭐 재밌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윤상현 대표님하고 후보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상현 후보님은 원희룡 후보님을 고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섬 사람이라 빠져나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그물은 그렇게 한 겹이 아닙니다. 계속 굴러가는 것이고요. 당장 위증교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선거법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진용을 갖춰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원은 독립된 재판을 합니다만 법원도 이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다가 헌법 84조에 대한 이슈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걸 뭐 그냥 아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순서대로 3번에 나눠서 한 이유가 국민들께서 최대한 우리가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는 이 뷰파인더로 사안을 보시게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는데요. 관심을 갖게 해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집중하면서 예의주시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법조의 경험으로는 그게 결과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후보님 마이크 좀 플랜 B의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 좋은 결과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상황을 아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에만 기대서 그 결과에 기대서만 밑에서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흔들린 상황이 될 것이고 하반기 이후에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강해서 우리가 민심을 따르는 바구니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3월 말 4월 초의 상황은 전국에서 90 아래였습니다. 90 아래였고 해운대도 5% 7% 지는 상황이었고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부산 경남 위주로 다시 한번 원래 저희 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산 경남이었잖아요. 마지막엔 수도권 정도로 가게 되는데 그대로면은 정말 200석은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세가 게다가 4월 1일 그 담화 이후엔 더 추세가 다시 그 전까지 약간 회복되는 기미가 있다가 다시 꺾여 내려갔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정확하게 말해서 이랬을 겁니다. 한 표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한 표씩 더 주시면 이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목표는 200석을 막는 걸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지막에 특히 한 4월에 다닐 때는 정말 하루에 17개씩 다녔거든요. 그럼 점심 저녁 안 먹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진짜 200석 무너지면 정말 나라 망하는데라는 절실함이 들더라고요. 하나 그걸 위해서 뭐든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우리는 질 텐데 우리는 크게 질 텐데 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래도 그 시점에서 마지막 모습이 힘을 다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하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던 게 분명하고요. 그 상황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2조 심판론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약간 맥락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월 말에 후반에 나온 얘기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방어는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건 서로 간에 대항마를 세워야 되는데 뭐라도 세워야 될 입장에서 선택했던 그런 겁니다. 맥락상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저거 다 해보는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대전이나 충청 같은 경우도 2월이나 1월 정도는 이거 괜찮은데? 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3월에 넘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겠냐면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R&D 문제가 이제 확 부각되는데 저는 처음에 R&D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나 하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R&D 문제는 이미 1, 2월에 있는데 왜
대전이 괜찮지? 근데 이런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3월에 대학원들에 대한 급여생들에 대한 조교들에 대한 채용과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R&D의 얘기는 R&D 그래 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3월이 들어 3월 중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해고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급여가 줄어드는 그 피부로 다 나오는 결과가 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대전 같은 경우 충청도 역시 큰 영향을 받았지만 전부가 그냥 파랗게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격차가 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 상황이 되고 상황이 되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누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대중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덜 편리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하는 순간 우리가 많은 부분의 생각을 잃을 거예요. 다만 저는 지금의 사전투표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면인데 관리가 본투표랑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게 수개표로는 다 가지만 도장 자체를 그렇게 이 날인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선관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대는데 저는 그 부분도 그분이지만 사전투표의 문제는 선거 운동 기간을 아주 극도로 줄여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서 5일을 먼저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선거 기간이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 때문에 사실상 더 짧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선거 운동의 이슈들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5일 동안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드러나도 그게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 사전투표를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대중정당으로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겁니다. 본투표를 하루 말고 본투표 기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를 관리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본투표 기간을 자유롭게 해서 좀 늘려버리는 거예요. 2일이나 3일 정도로요. 그렇게 되면 기간 자체를 줄였을 때 문제가 또 없어지는 데다가 관리 자체가 이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우리 지지자들. 그래서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도에 따른 문제인 건데 그렇지만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보직이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본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늘리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곳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제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4.3 사건의 일반 재심을 확대하는 거, 그 문재인 정부가 귀찮다고 안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거 투입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주 이 도민들께 충분히 자랑스럽게 우리가 제주 도민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상황이 아까랑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 4월 3일 정도가 됐었으면 이번에 4월 3일은 정말로 저는 정말 한잠도 못 자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그만큼 실제로.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데 지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80, 90이라는 거가 우리 우리 지지자한테 알려졌을 때 저는 투표율이 투표를 포기하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를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4.3 때 제가 간다고 했다 못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민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과 역시 사랑을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책을 놓고 보면 우리 보수당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을 제주민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배려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요. 우리 당선되지 못한 당협위원장들께서 그런 우리의 이 장차관들 그리고 행정 조직과 많은 연계를 할 수 있고 방문할 때도 충분히 이 예우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그걸 하려고 합니다. 당 대표 장관 그러니까 의원을 거기 가서 남의 당 의원 만날 게 아니라 역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을 이 정책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장관할 때 보면 그걸 잘 안 하는데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장관으로 가보면 내가 왜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게 사진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몇 번은 그렇게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저는 좀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시스템은 핵심은 실력은 정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잊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자꾸 까먹는데 국회에서 밀리지만 우리가 사실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럼 집권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 현장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해봤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번 해보니 더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서로 그냥 덕담하고 되게 왁수하고 좋은데 글쎄요, 그게 뭐 큰 이 내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소수당으로 당선자가 부족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가 집권당이고 우리 집권당에 연락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뭐 별로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법상으로는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도 당대표가 이 비상대책위원 왔을 때 빨리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미 짜여진 계획 하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단계가 지금 현재 법제에서 막 바뀌기가 막상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20일 알려가지고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될 거라는 거죠. 4년 뒤에는 물론 제가 아니겠죠. 누군가 비슷한 사람이 와 있겠죠. 근데 그래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김혜란 후보님이 춘천에서 진다? 저는 그냥 후보의 경쟁력으로 보면 훨씬 더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구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효과는 어떤 면이 있냐면 자, 지구당에 만들어서 우리가 조직 강화를 통해서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되면 나중에 공천 문제는 지금은 그냥 새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공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면 중앙당의 권한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공천 즈음에 있어서 지금 4년간 갈고 닦고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있게 되면 조직을 간다고요. 이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공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서 맹주라고 말하면 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에서 중앙당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의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천은 사실 아주 길게 보면 실제 공천은 4년 내내 계속되는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과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체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이 큰 어떤 존재감을 못 갖는 이유 중에 사무실도 못 갖고 거기서 그 자체로 어떤 정치 활동을 베이스가 없고 그냥 사람 이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이스로 조직을 갖고 있게 되면 제가 공천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기는 공천하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뭐 왜 누구는 안 하나 이런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아니면 지겠어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냥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지금 같은 구조면 다시 4-5명 중에 하나로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린 낙선자에 대한 룰이 좀 엄격해요. 낙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대단한 페널티를 주게 됐더라고요.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전 그거는 그렇게 가면 제가 이번 공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그렇지 않은데라고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정치에서 대단한 엄청난 스타가 아니면 한 번에 못 됩니다. 청년 모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번은 돼요. 근데 낙선한 경험 자체가 지금 우리는 몇 번 하게 되면 이건 아예 탈락 기준으로
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 득표가 선거를 거치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걸 감안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을 졌지만 지금 두 번 짓다 세 번 어렵거든요. 규정으로. 그게 그 마이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경험인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제도들을 좀 미리 고쳐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사무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계속 자리 잡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니까요. 중앙 입장에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나중에 총선으로 미루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걸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강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민생 정책 다 필요하고 한데 그걸 우리가 민생 정책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청년들이 정치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 모셔서 청년 정치 시작한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계속 하실 거죠? 계속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하기가 참 어려워요. 좋은 분 모셔도 보장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와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왜 우리 당에 청년들이 오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의 어느 정도의 좀 이 말은 좀 틀린 말은 모르겠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문제는 그 평가는 받아야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문제 있으면 바꾸고 이런 구조로 진행돼야지 4년 8년 한 상대를 20일 한 아무리 김혜란 같은 분이라도 못 이겨요.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수치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이 구조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응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여 동안에 제일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몸살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잘 안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타겟으로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얻어맞지 않고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8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 모두가 제가 당대표 되면 그걸 요구할 겁니다. 최소한 저 같은 정도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냥 종이 들고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굳이? 그 뭐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안에서 드나 밖에서 드나 다를 게 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직접적으로 각자 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아침 라디오라든가 논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들 부탁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그런 거에 소극적이십니다.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일각에서 저한테 얘기했죠. 저 원톱으로 얘기했다. 저도 저 혼자 하기가 싫었다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부탁드렸는데 그게 응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서게 됐었을 때 분명히 백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정당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우리의 지지자들이 대단히 치욕적으로 하는 말이 웰빙 정당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검증된 게 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단순히 모여가지고 원오브댐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 싸워야 돼요. 저희는 108석이 있고 그리고 이 우수한 원외전당들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 개인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큽니다. 같이 모여서 스크럼 짜봤자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각계 전투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민심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 결국은 저쪽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를 심판하는 모드로 남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빨리 변화를 보여드려서 우리가 저 민심과 함께 저 집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런 세력을 앞에 두고 나라를 해롭게 하는 세력 앞에 두고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됐었을 때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민심의 편에 서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보여드리면 저희의 때가 진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그냥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수비수 늘리는 전략으로 가면 저희는 이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갑론을박이 아니라 제 얘기니까 이건 갑론을박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리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사과를 막아서 선거를 졌다? 그렇죠? 전 그렇게 정치 아무리 좀 막해도 그건 너무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 1월이잖아요. 1월 우리가 1월부터 3월 초까지는 날아다녔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것 때문에 졌다는 일단 구조 자체가 안 나오고요. 둘째로 저는 김건희 여사님의 사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좀 완화시켜서.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우리 당의 간부들이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한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대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저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1월 20일 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도 믿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를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저에 대해 제 의견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사적인 문자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어떤 종류로든가 답하는 건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어떤 사적인 답을 한다? 저는 오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적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몇 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 이후에 제가 사퇴 요구를 받았던 그 파국이 난 이후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2월에 대통령님의 KBS 회견이 있었잖아요. 그 즈음에도 저는 어떤 종류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답을 안 해서 사과를 안 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원 후보나 이런 분들이 뭐 그걸 제가 안 받아줘서 아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때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거는 이 6개월밖에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 즈음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얘기를 제시하는 분들은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 올린다? 전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가운데 쓰니까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니까 저희가 추운 겨울날 같이 뛰었던 그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기는 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전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대 0으로 지고 있는 후반에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포메이션을 바꾸고 공격수를 늘려야지 수비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그대로 좋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질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민심이라는 내비게이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민심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와 어느 순간 민심이 우리 옆에 서는 장면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떳떳하게 한결같이 밝히는 한동훈 후보. 민심에 순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느껴진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제 점수는요.